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평범한 삶을 꿈꿨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평범한 행복을 바랐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일하는 워커홀릭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소개팅에서 만나는 남자들은 다 비슷했어요. 제 스펙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마치 잘 짜인 드라마 같았어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이었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동기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며 워커홀릭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새벽 2시에 퇴근하는 것도 일상이었어요. 집에 가면 샤워하고 바로 잠들고 아침 7시면 다시 출근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제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바로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소개팅에서 만나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뻔했습니다. 대기업 다니세요?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첫 만남부터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오늘은 뭐 할까요?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볼까요? 이런 뻔한 데이트 코스 제안에 저는 늘 하품만 나왔습니다. 제 직업이나 배경에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도 지겨웠어요. 건축 디자이너라니 멋있네요. 집도 잘 고르실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점점 지겨워졌습니다. 저를 진짜로 알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퇴근 후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어요. 어릴 때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나마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학원에는 저 같은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그중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피아노 강사인 혜성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외모의 깔끔한 스타일이었어요. 무엇보다 피아노를 칠 때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혜성은 여느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학원 회식 자리에서 제가 명함을 건네자 혜성은 그 명함을 조용히 내려놓고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 대기업이네요 하며 관심을 보일 때도 혜성만큼은 무덤덤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을 걸어도 혜성은 네,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만 짧게 답했어요. 제 직업이 건설업계에 잘 나가는 건축 디자이너라는 걸 알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혜성의 모습이 저에게는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여태껏 제 직업이나 배경에 관심을 보이던 남자들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묘한 승부욕이 발동했습니다. 저런 철옹성 같은 남자를 제가 무너뜨려 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피아노 연습에 더 몰두했습니다. 원래 주 2회였던 수업을 주 4회로 늘렸어요. 집에서도 전자피아노를 사서 연습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학원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혜성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혜성은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한없이 다정했고 아이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학원 청소를 할 때는 구석구석 꼼꼼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어땠어요? 제가 물으면 괜찮았어요. 많이 늘었네요. 혜성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며 도와주었어요. 저는 복수심에서 시작한 관심이 어느새 진심 어린 호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성의 진중하고 성실한 모습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혜성의 퇴근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서 마주쳤어요. 혜성은 곤란한 표정으로 차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으니까요. 아, 차가 고장 났나 봐요. 시동이 안 걸려요. 혜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내심 잘 됐다는 생각에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라 물었습니다. 혜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오늘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 통금 시간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어요. 요즘 시대의 통금이라니 정말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혜성의 차가 고장 났어요. 저는 혜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밤 10시까지는 꼭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데이트 시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통 남자라면 데이트에 제약을 두는 것이 싫었을 텐데요. 저는 혜성의 조신함과 배려심에 더 끌렸어요. 평소 연애에서 항상 갑의 입장이었던 제가 을이 되는 경험은 꽤나 신선했습니다. 혜성은 늘 데이트 시간과 장소를 먼저 정했어요. 저는 바쁜 와중에도 혜성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습니다. 혜성 씨, 우리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물으면요. 응, 이번 주요? 혹시 화곡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괜찮으세요? 혜성이 답하는 시기였어요. 저는 혜성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혜성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처음으로 제가 더 애타게 기다리는 연애였습니다. 신혼집. 혜성과의 교제가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불현듯 혜성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혜성과 함께라면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혜성 씨, 우리 결혼해요. 어느 날 데이트 중에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혜성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세요? 저희가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요? 혜성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혜성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혜성은 제 청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라고 말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혜성을 설득했어요. 꽃다발도 보내고 편지도 썼습니다. 혜성 씨가 제 인생의 전부예요. 혜성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죠. 결국 혜성이 저의 꾸준한 노력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결혼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혜성이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저는 무엇이든 들어줄 생각이었어요.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사주세요. 신혼집이요. 혜성의 조건이었습니다. 왜 제 명의로 하면 안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건축 디자이너인 당신한테는 집을 고르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직업이 바쁘니까 제게 맞춰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할 것 같고요. 혜성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저 혜성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강남의 60평대 아파트를 혜성 명의로 구입했어요.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제게는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혜성은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르자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조용히 하고 싶어요. 이런 혜성의 소박함도 좋았어요. 결혼 후 혜성은 집 인테리어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 취향에 맞게 꾸미고 싶어요. 괜찮죠? 혜성이 물었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혜성이 꾸민 인테리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꽤나 복잡하게 꾸몄더라고요.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는 길이 굽어져 있고 화장실 가는 길도 돌아서 가야 했어요. 침실에서 베란다로 가려면 주방을 거쳐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꾸몄어요? 제가 물으니까요. 이게 더 아늑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잖아요. 그리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혜성이 답했습니다. 동선이 불편했지만 혜성의 취향을 존중했어요. 신혼집이니까 혜성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신혼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혜성은 약속한 대로 밤 10시를 넘기지 않고 귀가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30분이면 침대에 누워 잠이 들곤 했습니다. 자기야, 이렇게 일찍 자는 습관이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물어보면요. 어릴 때부터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다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혜성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허전했어요. 신혼부부치고는 너무 밋밋한 느낌이었거든요. 혜성과의 관계가 단조롭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깼는데 혜성이 옆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여자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옆집 여자는 늘씬한 근육질 몸매에 예쁜 외모를 가졌지만 눈빛이 매서운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옆집 여자는 저를 3초 정도 빤히 쳐다보더니 안녕하세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옆집 여자는 저를 우습게 보는 듯한 느낌을 풍겼거든요. 집에 돌아와 혜성에게 옆집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 그 여자요? 저도 한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요. 혜성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옆집 여자를 마주쳤는데요. 옆집 여자는 항상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시원이시죠? 결혼 생활 어때요? 옆집 여자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남편분도 일찍 주무시나요? 이런 이상한 질문까지 했어요. 저는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옆집 여자의 무례한 태도는 저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옆집 여자가 혜성이 없는 틈을 타서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불안함이 현실이 되었어요. 혜성이 또다시 집안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혜성을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혜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기, 왜 그래요? 또 저 찾아다녀요? 혜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혜성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귀신에 홀린 것처럼 혜성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저는 혜성의 수상한 행동 때문에 결국 집안에 CCTV 설치하기로 했어요. 남편을 믿어야 하지만 제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밤마다 잠이 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깨어있는 날은 혜성이 항상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며칠이 흘러가고 어느 날 저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혜성이 또다시 사라진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곧바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혜성이 조용히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주방과 연결된 베란다로 가더니 3시간 뒤에야 베란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베란다에는 세탁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한밤중에 베란다에서 3시간씩이나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혜성이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를 꼼꼼히 살폈어요. 그리고 세탁기 뒤쪽에 제 머리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혜성처럼 체구가 작은 사람이면 충분히 지나갈 만한 크기였어요. 저는 이 구멍이 옆집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혹시 혜성이 옆집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요? 아니면 도박에 빠진 건 아닌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혜성이 사라지는 날 밤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혜성이 사라졌을 때 저는 세탁기를 완전히 벽에 붙여 혜성이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옆집 여자가 나오자 저는 옆집 여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집과 이어져 있는 베란다로 향했어요.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혜성은 세탁기로 막혀 있는 구멍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구멍 막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혜성이 울먹였어요. 저는 옆집 여자가 혜성에게 다가와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키가 2미터는 되어 보이는 덩치 큰 남자에게 눈짓을 하자 그 남자가 저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어요. 옆집 여자는 섬뜩하게 말했습니다. 행여나 신고할 생각하지 말아요. 안 그러면 앞으로 영영 당신 남편 못 보게 될 테니까요. 저는 옆집 사람들에게 굴욕적으로 내동댕이 쳐줬습니다. 혜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혜성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혜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빚이 좀 많았어요. 아버지의 병원비와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빚을 지게 됐는데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어요. 그러다 알게 된 옆집 남자가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고 꼬드겼죠. 처음에는 1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하루아침에 300만 원을 따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게 됐어요. 혜성이 고백했습니다. 혜성은 제게 4억이라는 빚을 졌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그 돈을 한 번에 갚아줄 수 있었지만 혜성의 버릇이 더 나빠질까 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빚 갚아줄 수 있어요? 부탁할게요. 혜성이 애원했어요. 저는 우리 당장 이사가요 라고 말하고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직을 하고 혜성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저는 집이 팔리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곳이 불법 도박장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혜성이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해 보니 혜성은 시골의 한적한 집에 있었어요.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혜성과 한 노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방에서 나오는 여자를 보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름 아닌 옆집 여자였거든요. 옆집 여자는 저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 혜성이 인기 많네요. 여자가 이 깊은 시골까지 찾아오게 만들고요. 그 순간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아프게 하지 마요. 노인은 저에게 따졌어요. 내 손녀딸 손목을 잡고 남의 집 밥상을 깽판을 놓는 거요? 옆집 여자는 혜성아 뭐해 빨리 가서 정리하고 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혜성이 옆집 여자와 불륜 관계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혜성에게 모든 진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 혜성은 옆집 여자에게 진 도박 빚을 몸으로 갚았던 것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생겼고 혜성은 아이를 시골 외할머니네 집에 맡겨 놓았던 거였습니다. 저와의 결혼이 옆집 여자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한 옥이었다고 혜성이 고백했어요. 옆집 여자는 혜성과 아이를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도박에 물들여 빚을 지게 하고 데리고 놀기만 한 거였습니다. 저는 혜성의 핸드폰을 빼앗아 위치 추적 앱을 지우고 혜성과 이별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고 나오는데 빚을 한 푼도 안 갚아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위자료 소송으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빚뿐인 혜성이 그 돈을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 저는 왜 제가 이런 남자에게 집착했을까를 고민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항상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 했던 저의 허영심이 나은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남자들에게 철벽을 치며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이번에 받은 상처는 어쩌면 그 대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제 삶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오늘도 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겉모습에만 현혹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